심장이 관통됐어요. 이 사건에는 중요한 내막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는데요. 대구에서 벌어진 30대 며느리를 살해한 60대 시어머니 사건입니다.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과도로 찔렀는데요. 그런데 이 범행의 시작은 좀 충격적이고 또한 많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명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잖아요. 아내의 남편,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시어머니의 아들이죠. 자, 이 아들 그리고 남편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상당히 많은 반성과 생각거리를 주는 사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게 가족 간의 범죄, 그 중에서도 가족 간의 살인입니다. 한번 죽으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모두를 어렵게 만듭니다. 유족들 한번 입장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가족으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야 되고, 또 반대로 가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선처를 구하기도 해야 되는 상황. 자, 오늘 이 사건 며느리를 살해한 시어머니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이 시어머니죠. 2009년 9월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301동 1806도에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당시에 45살이었고요. 며느리는 36살입니다. 9살 차이가 나는 아들 부부인데요. 그런데 함께 산 지 4년 정도 지난 2013년 10월 9일에 시어머니가 흉기로, 즉 과도로, 집에 있던 과도로 며느리의 가슴 등을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손자가 거실에 있었어요. 같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손자가 보는 데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자, 살인 후에 시어머니는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누구에게 알렸습니다. 누구냐?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며느리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살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로 당연히 이어졌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에는 중요한 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는 게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판결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보겠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건들을 여러 건 말씀을 드렸고, 또한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참혹한 사건도 있고, 황당한 사건도 있고, 화가 나는 사건도 있고, 무서운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안타깝지만 예상이 되거든요.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살인까지 한 경우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또 두 번째는요, 정반대죠. 며느리가 오히려 평소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때리고 괴롭혔다.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당하다가 참다 못해 복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또 그 외에 세 번째는 아들이에요. 남편이죠. 이 중간에서, 이게 중간이라는 말도 요즘에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뭔가 오히려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또는 갈등을 더 증폭시키거나 중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또는 일부러 붙인 건 아니더라도 싸움이 생기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살펴보겠는데요. 갈등이 싹튼 건 함께 산 지 반년 정도 지났던 2010년 4월입니다. 함께 살던 아파트 안방이었는데요. 아들 부부가 시어머니를 욕합니다. 이거를 들은 거예요, 집에 있다가. 그러면 갑자기 욕을 했나? 사정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지금 이 문제의 아들이 큰아들이고요.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요. 아들 둘이에요. 근데 이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부부는 시어머니가
좀 중간에서 좀 잘 역할을 해서 뭔가 좀 구슬려가지고 잘 좀 중재해주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안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욕했고 또 그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듣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너네들 이거 왜 그러냐? 왜 내 욕을 하냐? 이렇게 따졌는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린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가슴팍을 발로 찼어요. 얼마나 세게 찼냐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과도 안 했죠. 그 후에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불만이 있죠. 며느리한테 머리채를 잡혔어요. 발로 차여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후에도 며느리는 말도 안 하고 예의도 안 갖춥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3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리고 살인이 벌어진 2013년 10월 9일이 됩니다. 아침 9시 40분경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었어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안방 문을 확 열었는데 이제 아들은 출근한 상태고 며느리는 아직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착각을 한 거죠. 아, 아들 갖고 며느리도 출근했겠지 라고 해서 일 보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며느리가 그냥 참았을까요? 아닙니다. 쌍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사정 설명을 하고 이제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문을 그냥 잠궈버렸습니다. 안방문을. 자, 그런데 시어머니도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아니, 문을 잠가? 야,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을 잠가? 꼭 내가 얼굴 보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문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죠? 뭐 문을 열쇠로 열고? 아니요. 문을 뭐 부수고? 아닙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란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베란다 쪽으로 가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피합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러 들어오니까 뭐 그 전에 욕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잘못한 걸 알겠죠. 설마 모르겠습니까?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따라 들어가요. 화장실까지. 화장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몸싸움이. 그런데 애초에 몸싸움 상대가 안 되죠. 60대 후반과 30대 중반이거든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며느리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또 쌍욕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일을 하다가 실제 사건들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변호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시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처음도 아니고 죽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분 상태에서 격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됩니다. 부엌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넣고 야, 며느리가 나한테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 빌지 않으면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됩니다. 이 과도는 총 길이가 21cm였고요. 그리고 칼날 길이만 10.5cm 정도인 이런 흉기 있는데 칼을 가지고 아직까지 화장실에 있던 며느리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게 정상으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욕설을 하고요. 또 머리채를 잡습니다. 또 흔들어요. 야, 이거는 정말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을 하던, 사실 몸싸움이라기보다는 머리채를 붙잡혀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망신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지주머니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과도를 꺼내서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찌릅니다. 그리고 왼쪽 하복부 부위를 또 한 번 찌르고요. 다시 오른쪽 어깨를 2번 힘껏 찌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격에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심장이 관통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적개심을 가진 상태에서 한 번에 심장을 관통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실어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것도 아닌데 이 과도를 가지고 심장을 관통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들고 살해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을 적용해 봤더니 징역 10년에서 16년이 돼요. 왜냐하면 동기를 보면 보통 동기 살인이고 또 기본 영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년에서 16년인데 이 중에 가장 낮은 거를 했잖아요. 예, 징역 10년이니까. 그 이유는 뭐냐? 형을 감경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피해자의 유발이에요. 즉 피살된 살해당한 며느리가 이러한 살인 공격을 범죄를 유발한 거 아니냐. 머리채를 잡고 욕도 하고 때리고 애초에 실수해가지고 안방문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과까지 하고 해명했는데 내 문을 잠고 욕을 해. 찾아왔더니 또 도망가가지고 또 때려. 피해자인 며느리가 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라고 보아서 감경 요소로 받고 결국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요, 전자발찌도 차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본 거예요. 즉 손자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도 참혹하게 며느리를 살해했다. 또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며느리가 이상하다. 며느리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출소를 하면 그때도 누군가에 대한 이런 그 분노심을 갖게 된 경우에 역시나 살인범죄를 또 저지를 우려가 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아서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시어머니 전과를 보죠.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 2번 받은 거거든요. 네, 도로교통법 아니고 도로법입니다. 무단 점유 이런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요. 즉 폭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 또 두 번째,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죠. 네, PCLR 검사를 해봤더니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 해봤더니 재범 위험성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검사해봤더니 재범 위험성은 이건 높지 않은 거 아니냐. 또한 세 번째는 그 밖에 이제 이 사건 범행의 어떤 우발적이었던 특성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몸싸움 등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고요. 또 범행 후의 정황, 아들에게 바로 전화했다.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반성하기 점들을 이걸 종합해 볼 때 나중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살 필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감경 요소로 피해자 유발이 인정돼서 징역 10년형이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사람을 죽인 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중한 처벌도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게다가 여러 번 쌍욕도 하고 발로 차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들 도대체 무엇을 했나? 4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판결문 속에 담기지 않은 내막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인 다음에 바로 아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자, 이들의 관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불법적인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어떤 그 관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아주 오묘하고 또한 서로 감정이 서로 아주 꼬이고 엮인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함께 산 기간이 총 4년이거든요. 그런데 반년 만에 시어머니가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관계로 3년 반을 더 살았고요. 결국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끔찍한 살인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고 또한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껄끄러운 상황을 감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들이, 이 남편이 조금만 현명하고 적극적이었다면 이렇게 이미 다 파괴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끔찍한 일로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금만 노력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따로 살 수 있는 어떤 방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법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매우 안타까운 사연과 사정이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살인사건 함께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실제 사건들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